물론 XRF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만 XRF의 주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분석에 필요한 인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 분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원계 NCM의 가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XRF의 조건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얘를 인슈트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 소개 간단하게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요. 여기 순서에는 끝나면 질문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엑셀 현관 분석기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셀 현관 분석, XRF 한 번씩 다 써보셨죠? 그죠? 다 써봤잖아요. 그죠? 엑셀 현관 분석에서 엑셀 현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료에 고에너지죠. 아주 짧은 파장의 에너지를 가진 포톤을 프라이머리 액선이라고 하고, 그 액선을 시료에 조사를 했을 때 시료가 갖고 있는 각 성분별로 특성 방사선을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렇게 스펙트럼 형태로 각 원소별로 이렇게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방출되는 현상을 엑선 현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의 엑선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엑선은 투과 현상 쪽인데, 유니크하게도 이렇게 스캐터링을 이용한 특성 방사선을 포집을 해가지고 성분 분석한다든지 정성 정량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XRF라고, 엑선 플루어스 스펙트로메터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보면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셀을 이루고 있는데, 각 셀에 갖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전자 자체를 튀겨 나가면 다음 셀에 있는 애가 안전 궤도에 오기 위해서 천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를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 버리고 나오는 그게 원소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성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각각 원소별로 요 각각이 나오는 에너지들이 달라서 그걸로 성분 분석, 정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스펙트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 원소당 K알파, K베타, L알파, L베타 이런 특성 방사선들이 많이 셀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버래핑이나 어떤 상호 간섭이 있는 원소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이제 K알파하고 K베타가 반드시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이 원소는 이 샘플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더 하나 확인하는 것은 점프 레이쇼라고 해서 K알파 대비 K베타가 몇 %냐를 가지고 다른 게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로 오버랩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엑슨 현광 분석에서는 단위 원소별로 K알파 내지 K베타의 라인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그 원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엑슨 현광 분석기를 보면 엑슨 현광 분석 장치를 보면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디스퍼시브 XRF라고 해서 엑선 발생 장치에서 시료의 엑선을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광을 검출기를 통해서, 실리콘 검출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스펙트럼 에너지별로 스펙트럼을 쭉 읽어내는 걸 EDXRF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엑선 발생 장치에서 시료의 조사를 하고 나서 아날라이저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브레그 앵글 디프렉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정 에너지 혹은 특정 파장의 원소만 분해를 할 수 있어서 측정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단위 원소 해당 각도에 있는 단위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에너지 레졸루션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심하거나 미세한 것 같은 경우는 WXRF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뭐 SEM EDS에도 WXRF를 적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러프하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ppm 레벨에서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러프하게 보는 데는 항상 EDXRF를 많이 씁니다. 다음은 액션 발생 장치입니다. 액션 발생 장치는 뭐 제일 좋은 거는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처럼 그런 모노크로매틱하고 패러럴한 비임을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겠지만 컨벤셔널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액션 벌브 튜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라스로 밀폐되어 있는 벌브 튜브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필라멘트에서 이 부분이 타겟입니다. 그 전자빔을 통상 뭐 50kb, 130에 사용하는 한 50kb 정도의 가속 전압을 갖고 전자빔을 타겟에 때려서 여기서 나오는 타겟에서 발생되는 엑스레이를 베릴륨 인도로 막아서 진공 기밀을 유지하고 이쪽으로 엑스레이가 나오는 형태를 액션 튜브라고 얘기합니다. 액션 튜브는 크게 사이드 윈도우,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는, 보통 18도에서 22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타겟을 가진 사이드 윈도우 타입이 있고요. 저렇게 엔드 윈도우 타입이 있습니다. 엔드 윈도우 타입은 아주 얇은 박판에다가 이 빔을 막 때려서 거기서 액선이 파이 방향으로, 이파이 방향이죠. 이파이 방향으로 방사될 수 있게끔, 바로 방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트랜스미션 타겟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디오 아이스토프라고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죠. 동위원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통상은 안전 때문에 컨벤셔널 엑스레이에서는 동위원소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튜브들은 상당히 이렇게 폴리크로매틱한 스펙트럼을 가진 엑스레이를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레디오 아이소토프 같은 경우는 단일 파장, 모노크로매틱한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미량 분석할 때는 일부 미량 분석할 때는 아이소토프를 쓸 때도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꺼운 철판을 두께 계산할 때는 코발트 57 같은 그런 동위원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 튜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액선 검출기인데요. 액선 검출기로는 그게 이제 오래전에는 우리 이온 챔버처럼 가스가 봉입되어 있는 가스 벌브죠. 가스 벌브 형태로 되어 있는 디텍터를 사용을 했었고 그 안에는 이제 네온이나 제논 같은 가스들이 들어있어서 걔를 익사이테이션하는 레벨에 따라서 전류를 읽어내는 걸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SIPIN 디텍터가 나오게 됐고요. 현재 트렌드는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SDD 형태로 실리콘 드리프트 형태의 디텍터를 지금 많이 쓰게 됩니다. SIP인하고 SDD의 큰 장점은 SIP는 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스루프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SD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 형태로 만들어서 전체 캐패시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을 약 초당 100만 개 이상 스루풋선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스루풋을 향상한 게 SD입니다. 또한 지금 패키징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셀이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
프린팅하기 위해서 앞쪽에 베릴륨 한 12마이크로 정도의 베릴륨을 붓거나 EDS 같은 경우는 UTW나 SUTW 같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윈도우를 사용해서 로 에너지의 트랜스미션 레이쇼를 향상하는 것들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 뭐 1mm 벨륨 윈도우의 티크니스에 따라서 로 에너지 자체가 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는 에피션시들이 다르고요. 이쪽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셀, 그 디텍트 셀 자체를 기존에 한 450 마이크로 정도, 400 마이크로, 50 마이크로나 500 마이크로 정도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450이나 550 정도에서는 20kb가 넘어가면 거기서 일들을 발생하기보다는 그냥 투과를 해버리는 특성들이 많아서 이 두께를 1mm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에 따라서 하이에너지 쪽에 에피션시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에 우리가 50kb 익사이테이션을 하면 약 한 35kb까지 엑셀 현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500이나 68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가 적당한 걸로 보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선 광학계인데요. 통상의 액선은 투과하는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어떤 모노크로매틱한 액선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레이어나 아니면 크리스탈 같은 디스페이싱을 가진 어떤 크리스탈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브레이크앵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파장만 세타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파장만 이렇게 폴리크로매틱하게 들어갔지만 모노크로매틱하게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멀티레이어나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크리스탈은 가공성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플랫합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 알버니 대학에서 좀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죠. 꼭 플랫한 것만 갖고 에피션시를 더 높일 수 없으니 얘를 쪼갈쪼갈해내서 모자이크로 이렇게 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포커싱 옵틱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노크로매틱하게 포커싱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옵틱을 저희가 더블 커브드 크리스탈, DCC 옵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C 옵틱을 이용하면 아주 그러니까 모노크로매틱한 엑스레이를 조사를 하면 백그라운드 자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원소까지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리크로매틱하게 익사이테이션 하면 백그라운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량을 묻혀서 잘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이 상위의 두 개들은 다 이제 모노크로매틱하게 익사이테이션 하기 위한 어떤 엑스레이 옵틱스고 밑에 있는 거는 캐필라리 옵틱스라고 해서 약 3에서 5마이크로 정도의 보로실리케이트 유리관을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포밍을 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포밍을 하는 이유는 엑스레이가 어떤 물질의 임계가 그러니까 크리티컬 앵글 이내로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를 한다고 할까요? 리플렉트가 되게 되는데 관 자체의 이익경도가 3에서 5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된 것들은 이 관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포커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액선 발생은 다이버전스 빔입니다. 그래서 뭐 투파이든 뭐 특정 각도로 이렇게 방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방사가 되는 놈들을 몰아서 이렇게 집속을 하게 되는 집속 렌즈를 저희가 캐필라리 옵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 많이 쓰는 옵틱스는 이런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현광 분석의 장단점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비파괴로 정석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ICP나 AA에 비해서 시료 전처리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샘플을 그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고요. 또한 수 ppm에서 100 웨이트 퍼센트까지 아주 와이드 레인지로 그냥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동시에 다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어떤 검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IC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량서를 작성해야 되는 절차는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에어 환경에서 바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경원소들 에어에 뭐 나이트로젠이나 옥시전에 업소션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애들이 경원소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알루미늄 이하의 원소들은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론 WXRF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오버래핑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분석하기가 조금 오차를 동반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응용 분야는 사회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에 다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PCB나 MLCC, 전기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전장품 이런 쪽에 이제 유해 물질 검사 쪽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로 도금되어 있는 도금의 두께를 측정하는 쪽, 혹은 이화학 분야, 뭐 최근에 식품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시료들에서 올라온 스펙트럼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이제 플라스틱 샘플의 표준 시편이 이제 SRM 610이라는 저 표준 시편이 있는데 저기는 25개의 원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XRF를 찍었을 때 지금 이 스펙트럼 자체는 샘에서 이제 샘 EDS에서 들어가는 스펙트럼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단일 원소만 있을 경우 K알파, K베타 이렇게 따지지만 여기는 많은 K알파, K베타, L알파, L베타들이 오버랩되어 있고 특정 원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펙트럼 프로세싱 과정들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EDXRF에서 동시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맥시멈 엘리멘트 숫자는 한 2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10개 이상으로 오버랩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생활 환경에서는 좀 보기 힘들죠. 스펙트럼 상에서 좀 사이드 이펙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케이프 피크나 선 피크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실제 시료하고는 관계없는 픽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케이프 픽 자체는 저희가 사용하는 검출기 자체가 실리콘이다 보니까 특정 원소가 들어오면 해당 원소만 나타나면 좋은데 실리콘 자체의 업소션에 대해서 실리콘의 에너지가 약 1.74 kb 정도 되는데 실제 피크보다 1.74 kb 이전에 적게 나타나는 거죠. 픽이 없는 픽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소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로 이스케이프 픽들이 존재하는데 단일 원소 같으면 이스케이프 픽을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멀티플한 원소에 이스케이프 픽이 발생한다면 걔가 이스케이프 픽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이드 이펙트로는 썬피크 혹은 파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에너지의 포톤 2개 혹은 다른 에너지의 포톤 2개가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디텍터에 같이 도달하면 각각을 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합해진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틸 5.9kb, 6.4kb를 가진 걔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12kb의 피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래는 6.4에 나와야 되는데 12.8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11.8에는 뭐 해당 원소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썬피크라고 얘기해서
스펙트럼상에서 사이드 이펙트들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버랩되는 원소들인데요. 얘가 이렇게 디텍터 레졸루션이 아주 낮은 경우, 디텍터 레졸루션이 아주 낮은 경우, 뭐 골드나 니켈, 카파가 원래 지금의 이제 STD나 SIP-에서는 골드, 니켈, 카파는 피크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가스 디텍터에서는 얘들은 분리되지 않고 에너지를 레졸루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피크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 얘들을 어떻게 분리해낼 거냐, 이게 디컨볼루션을 해서 분리해내는 과정이 옛날에는 큰 숙제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디텍터들이 좋아져서 골드나 니켈, 카파 같은 것들은 피크가 자체적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분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해당 피크하고 오버랩되는 다른 원소들의 L알파, L베타들이 저기 오버랩되기 때문에 이 주제도 스펙트럼 프로세싱에서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법은 벌크로 있는 경우하고 레이어로 있는 경우가 정량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벌크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 엑스레이를 조사를 했을 때 발현되는 형광의 양을 가지고 그냥 노멀라이즈 100으로 그냥 치환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들은 자체적으로 인핸스 되거나 업소션 되는 비율들이 있는데 그것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일 위에 상층에 있는 애들은 비교적 정량이 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애들은 프라이머리 엑스레이가 뚫고 내려가서 여기서 엑스 형광이 발현된다 하더라도 얘를 뚫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자체에서 퍼스트레이에 의해서 업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레이의 두께에 따라서 업섭션 레이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계산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 2레이나 3레이에 따라서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크하고 레이어는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먼저 벌크를 보면 죄송합니다. 벌크는 제가 안 했나요? 벌크는 여기서 다 끝났군요. 스스로 인핸스 되거나 업섭션 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롬이 약 5.4 kb 정도 됩니다. 철이 이제 5.9 kb 정도 되고요. 크롬의 형광이 발현이 돼가지고 아이런, 그러니까 철을 익사이테이션 할 수는 없어요. 얘는 같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크롬, 철, 니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익사이테이션 할 수 없는데 철은 크롬을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익사이테이션 된 애들은 기존에 있는 양보다 좀 더 많다고 나올 거고 인핸스 돼서 나올 거고 얘들은 업소션 돼가지고 좀 적게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인핸스나 업소션으로 일어나는 비율들을 우리 앞에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책으로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그런 팩트들, 상수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저희는 이제 통상에 그걸 이제 EID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EID 테이블 내에 들어있는 어떤 상수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이제 레이어 스트럭처를 보면 많죠. 포스트 레이어는 그냥 올라오는 걸 그냥 하면 되지만
퍼스트 레이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레이어가 퍼스트 레이어를 인핸스 할 수도 있거든요. 업소션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업소션이 일어나지만 얘가 큰 경우, 에너지가 큰 경우, 세컨드 레이어가 에너지가 큰 경우는 퍼스트 레이어를 또 익사이테이션 해서 인핸스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컴플리케이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크에서는 레이어 스트럭처는 두께만 알면 되지만 벌크에서는 100%로 노멀라이즈해서 상대적으로 얼마 들어있느냐, 1% 들어있냐, 2% 들어있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디텍터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텍터 두께나 앞쪽에 윈도우 머티리얼에 따라서 그 자체에서도 업소션 인핸스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걔들도 이제 정량할 때는 PB가 이렇게 높지만 사실 철보다 많으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한 엑스레이 에너지가 몇 kV일 때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느냐부터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사 에너지 폴리크로매틱하냐, 모노크로매틱하냐, 혹은 뭐 다른 사이드 이펙트들, 디텍터는 뭘 썼느냐, 디텍터 두께는 얼마냐, 앞쪽에 윈도우는 얼마냐, 지오메트리상 솔리드 앵글은 얼마냐, 뭐 많은 인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트럭처에서는 정량하는 방법이 싱글 레이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위에 싱글 레이어만 있는 경우는 그냥 떼어서 여기 나오는 형광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이런 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되는 엑스레이 자체는 50kb 상당히 강력한 엑스레이가 들어가지만 내부에서 발현된 엑슨 형광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튀어나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법 같은 경우는 싱글 레이어의 경우에 정량하기가 비교적 쉽고요. 대부분의 산업용에서는 그 직선 구간, 요 구간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이제 에러가 커지니까요. 통상의 도금 두께 측정기에서는 직선 구간이 되도록 저희가 캘리브레이션해서 요 구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흡수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형광으로 다 잘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비닐 같은 거, 필름 같은 거, 혹은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 비닐 같으면 카본 하이드로젠 스트럭처니까 카본 피크도 대기 중에서 얻기 힘들고 하이드로젠 피크도 더 얻기 힘들잖아요. 근데 물질로 어떤 두께를 형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카파나, 뭐 실버나 아연이나 이런 애들을 나놓고 뭐 어떡하죠? 나놓고 얘들의 업소션 양을 가지고 두께를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 경우는 많이 나올 거고 없을 때를 찍은 기준으로 100이라고 보고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렇게 형광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흡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이제 이런 멀티레이어의 경우에 각 레이어 두께별로 우리가 퍼스트 레이어가 두꺼워질 경우 혹은 세컨드 레이어가 두꺼워질 경우에 각각에 따라서 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 레이어 캘리브레이션은 1포인트나 2포인트로만 해도 되지만 멀티레이어 같은 경우는 두께별로 바꿔가면서
팩터를 먼저 찾아놔야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분과에서 얘기할 하이 레졸루션 XR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게 이제 3원계 학교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MCN 구조의 가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XRF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XRF보다는 좀 다른 개념의 XRF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WD XRF에서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기존 WD XRF를 그대로 이용하면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제약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형태의 스트럭처를 가진 XRF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니켈이나 망간의 3가에서 4가 혹은 36가 정도의 시프트 되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충분히 정도 혹은 그 스테이터스를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XRF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MCN에서 각 원소별로 서로 이제 뭐 함량도 서로 다를 거고 가스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도 서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별로 보면 먼저 망간 기준으로 보면 6.4 kB가 MN K 베타죠. K 베타에서 옥시전 숫자가 다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프트가 일어나느냐. 지금 보면 6.4 kB 점 다음에 숫자들이 변합니다. 이 정도의 레졸루션은 갖고 있어야 저 가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사용하는 EDXRF 사용하는 STD 같은 경우는 123 일렉트론 볼트가 현재 맥시멈 레졸루션입니다. 그걸로 이제 이 숫자가 바뀌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서로 숫자가 바뀌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EDXRF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니켈 기준으로 보더라도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니켈은 비교적 세원수 중에 그래도 니켈은 변화가 많다. 그래서 망간을 보거나 니켈을 보면 좀 쉽게 가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충방 상태에 따라서 가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어나냐? 우리가 MCN 기준으로 알고 이건 다른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찾아서 인용을 했는데 캅하고 CU하고 CUO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K알파를 기준으로 하고 K베타의 요 비율을 퍼센트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요 부분이. 그래서 뭐 2.2% 정도. 그래서 저걸 정확하게 저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시간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카운터로만 얘기를 하면 퍼센트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 100초 찍었더니 어떻더라, 200초 찍었더니 어떻더라. 왜냐면 카운터 자체에 얘는 인텐시티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카운터로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얘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도 정해진 시간 혹은 어떤 피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동안에 인텐시티라는 것은 총 카운터의 측정 시간을 나눈 CPS 단위거든요. CPS 단위의 변화량을 그
구분을 해서 그걸로 픽 시프트가 얼마에 일어났다 하고 계산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레졸루션 자체는 노 에너지하고 하이 에너지는 에너지 레졸루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MCN을 보기 위해서는 5kb에서 9kb까지를 렌즈로 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 그 5kb일 때의 에너지 레졸루션하고 9kb일 때의 에너지 레졸루션은 물론 달라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12b 이하의 에너지 레졸루션을 가져야만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 어떤 XRF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EDXRF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거니까 에너지 레졸루션 자체가 저희가 추구하는 그 10배 이상이 돼서 얘는 일단 논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WXRF인데 WXRF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WXRF의 제약 조건은 10편에 이제서 발현된 X선 영광이 뭐 포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지만 C편 때문에 거의 투파이 방향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걔를 아날라이즈 크리스탈 LIF나 SI220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슬릿을 이용해서 평행빔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빔을 만들지 않으면 입사각이 아주 난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평행빔을 만들어서 특정 앵글로 아날라이즈 크리스탈로 유도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원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슬릿 자체는 평행빔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형광, 그러니까 여기서 발현된 투파이 방향으로 발현된 대부분의 형광을 다 컷오프 해버립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아날라이즈 크리스탈로 갈 수 있는 평행빔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컷오프 해버립니다. 그래서 WXRF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는 아날라이즈 크리스탈로 2D 사인 세타만큼 입사각을 정하고 2세타만큼 발현을 하게 되는데 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슬릿을 아무리 좁게 만들어도 1마이크로 만들 수 있겠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두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에너지 레졸루션을 깎아먹는 상황이거든요. 깎아먹으니까 세컨더리 슬릿을 하나 더 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앵글이 조금이라도 벗어난 놈들이 디플렉션이 돼서 올라오면 걔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클리어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측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또 해당 각도에 한 채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크를 확인하려면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포 채널당 뭐 10초, 뭐 20초 이렇게 하더라도 한 피크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스트럭처 자체를 이용을 하면 가능은 하나 시간은 엄청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분과에서 가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XRF에 대한 이슈도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있지만 일본의 시마츠라는 회사에서 머리를 좀 쓴 거죠. 사실은 ED하고 WD를 컨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료에다가 액선을 대량으로 조사를 합니다. 보통 WDXRF에도 많게는 4kW 정도의 액선을 조사를 합니다. EDXRF는 50W 정도밖에 조사를 안 하거든요. WDXRF에서는
4kW 정도만 엑셀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어가지고 여기에 슬릿을 나갔어요. 그 슬릿을 나가는 거는 이 슬릿을 통과할 수 있는 패러렐 빔 이외에는 얘가 다 컷오프해버립니다. 얘도 물리적으로 슬릿을 우리가 아무리 붙여도 뭐 절단면 자체의 가공성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5마이크론 이내로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개의 슬릿을. 그래서 여기다가 SI220이나 SI400이나 LI220이나 F400 되는 이런 크리스탈을 넣고 얘는 어쨌든 패러렐 빔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다이버전스 빔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버전스 되는 빔이 폭만큼 크리티컬 앵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각도 대비 투 세타에 맞는 에너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레이 디텍터를 나놓고 각 에너지별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타나면 에너지별로 쭉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EDXRF였잖아요. 근데 얘는 멀티 채널로 1028 채널, 640 채널에 멀티 채널 디텍터를 쭉 나놓고 한꺼번에 스펙트럼의 변화를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자체에 조사면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선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선의 형태로 슬릿을 통과하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시료의 가수 변화를 관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WDXRF보다는 이 샘플 자체가 유연해집니다. 내가 높이만 맞추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과제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 슬릿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시간을 줄이려면 더 큰 엑스레이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는 일본에서 뭐 만들어지기도 제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PDXRF라고 액선 발생장치에서 캐필라리 옵틱스를 이용해서 아주 미세 심초점을 만들게 됩니다. 조사 영역 자체를 심초점을 만드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슬릿을 아주 얇게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슬릿 이전 단계에서는 뭐 액선이 사방팔방으로 막 있지만 슬릿을 통과하면 한 점에서 나온 패러렐 빔밖에 여기가 도착을 안 하거든요. 그 점, 그러니까 요 슬릿의 간격만큼 스팟을 조절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심초점을 만들고 여기다가 똑같은 형태의 크리스탈을 놓으면 이런 형태로 방사각 내에 각 에너지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PDXRF라고 해서 이거의 장점은 얘는 그러니까 샘플의 한 부분을 보는 데는 얘가 유리를 하지만 얘는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움직이면 아주 작은 영역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도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마치 시스템하고 저희가 해보려는 시스템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측정 면적은 저희는 한 15마이크론 정도의 스팟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라인 형태로 물론 조사 영역은 원입니다만 실제로 이펙티브한 영역은
요 슬릿을 통과할 수 있는 라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측정 면적 자체는 저희가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분포도 확장성으로 보면 분포도를 본다든지 하는 데는 저희가 더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해능 결정인자는 여기서는 슬릿 같은 크리스탈을 쓰고 같은 디텍터를 쓴다고 하면 여기는 슬릿을 얼마나 좁게 있느냐, 그게 아마 분해능을 결정하는 인자일 거고요. 저희는 스파 사이즈가 얼마나 작으냐가 분해능을 결정하는 인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급되는 액선의 파워를 보면 저희는 50W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에 보면 얘들은 뭐 50kV 100mAh 혹은 뭐 20kV 100mAh 아주 대용량 파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시간 면에서도 여기서는 사실 발현되는 엑스레이가 솔리드 앵글 내에만 있으면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 솔리드 앵글 내에서만. 근데 여기서는 슬릿을 기준으로 슬릿을 통과한 패널빔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정 시간이 저희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 확장성을 보면 나중에 활용성을 보더라도 캐필라리 옵틱스를 이용한 방법이 좀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없는 여기 액선 집속 광학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집속 광학계만큼 비싸지는데 조금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건 여기 50W만 쓰는데 여기는 뭐 킬로와트 단위의 액선 발생 장치를 해야 되니까 냉각 장치 뭐 다른 부가 장치까지 다 하면 오히려 얘가 컴팩트하고 비용은 뭐 비슷비슷하게 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인슈트가 됐을 때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면 여기 샘플이 있을 때 지금 저희도 지금 모사에 배터리 풀로 패키징되어 있는 그 알루미늄 포일의 두께를 측정하는 XRF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스트럭처를 보면 다른 PET나 뭐 PP 혹은 나일론 이런 애들은 액선, 그러니까 형광 액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통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간에 알루미늄이 몇 마이크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지금 얘가 망간 라인이고 얘가 코발트 라인이고 얘가 니켈 라인인데 어찌되도 알루미늄이 30마이크로일 때하고 50마이크로일 때하고 80마이크로일 때 투과율 자체가 저희가 니켈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날까요? 0.6에 0.3이니까 30% 정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같은 카운트를 얻으려면 측정 시간을 약 30% 정도 더 줘야 된다는, 그거는 인슈트로 갔을 때는 외부에 커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측정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저희 회사는 ISP인데 이노베이티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어쨌든 X선 형광의 솔루션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품군은 이렇게 테이블탑으로 유해물 집어서 하거나 독립 측정하는 대형 PCB의 금도금 두께 측정하는 최근에는 이제 인라인으로 MLCC의 니켈 내부 전극 두께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PCB, 대형 PCB의 금도금, 팔라듐 도금들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까지 18년 동안 엑슨 현관만 하다가 우리는 엑슨 영상을 안 해!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프로젝션하는 업소션 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라이프시티를 작년에 이제 상품화해서 지금 대부분 형광이지만 일부분 프로젝션 이미지도 라이프시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단순 테이블탑을 넘어서 인라인으로 고객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